그녀가 모모에게 반한 이유. 2021년 중국 광둥성 마오밍시 여성 황 씨가 한 아파트를 찾았는데요. 띵동. 내 사랑을 받아줘요. 띵동. 나 좋아하는 거 다 알아요. 밀당은 너너. 문 좀 열어봐요. 황 씨는 아파트 비디오폰을 통해서요. 집주인을 계속 하트를 날리고 빤히 쳐다보고 그래도 관심을 주지 않으면 바이올린으로 사랑의 세례를 냅니다. 어머, 미치겠다. 당사자가 전혀 원하지 않은 지나친 애정 공세를 펼쳤습니다. 괴롭겠다, 괴롭겠어. 스타인가? 어디 연예인인가요? 그러니까 황 씨가 그토록 집착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가 입원했던 병원의 간호사 장 씨. 와. 심지어 장 씨는 같은 여성이었습니다. 자, 반갑지 않은 인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황 씨는 2년 전 교통사고로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그런데 환자분 많이 긴장되시죠? 수술은 금방 끝날 테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나를 보고 웃어주네. 저 따스한 손길, 친절한 말투. 이 두근거림은 뭐지? 찾았다. 내 사랑. 자, 수술을 앞두고 자신을 격려해주는 이 간호사 장 씨의 친절함을 사랑이라고 착각한 황 씨. 그때부터 황 씨의 집착이 시작됐습니다. 황 씨는 퇴원한 후에도 장 씨가 일하는 병원에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건 물론 집, 식당, 길거리 가리지 않고 오직 장 씨만을 쫄쫄 쫓아다닌 게 무려 2년이나 계속됐습니다. 진짜 너무 끔찍하다 이거. 아니, 간호사는 지은 죄가 없어요. 그냥 직업적인 친절을 베풀었을 뿐이고 정말 존경받아야 될 간호사인데. 그럼요. 범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스토킹 범죄죠.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황 씨는 여러 SNS 계정을 만들어서 매일같이 장 씨를 향해 공개 고백을 한 것도 모자라 장 씨의 개인 사진을 무려 수백 장이나 어디인가에서 구해서 허락 없이 업로드. 이를 빌미로 사랑을 받아달라고 협박까지. 결국 황 씨에게 질릴 대로 질리는 장 씨는 무려 3번이나 이사를 했지만요. 아니 여긴 어떻게 또 알고 찾아온 거야? 미치겠어. 기어코 장 씨를 찾아낸 황 씨. 심지어 같은 건물로 이사까지 하는 소름 돋는 집착을 보였습니다. 이건 진짜 심하다. 옆집으로 좀 이사 좋냐. 버린 거야. 이사를 가도 찾아온다고? 사실 이 장 씨는 황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걸 알고 조용히 문제를 덮으려 했지만요. 2년여간의 스토킹 행위를 참다 못해 결국 공안에 신고, 각종 언론을 통해 스토킹 피해 사실을 호소하게 됐는데요. 어딜 가든 따라오는 시선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고통받아야 했던 장 씨. 한 사람의 비뚤어진 집착과 욕망으로 인해 그녀는 지옥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 속담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용하는 거지. 우리 집에 뭐뭐 있다. 헐. 2009년 미국 배우 겸 작가로 활동하는 조 커밍스는 집에서 쉬던 중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지? 설마 도둑이야? 어? 아무도 없네? 늦은 새벽에 집 어딘가에서 의문의 인기척을 느낀 겁니다. 아까 배우라고 했잖아요. 네. 혹시 팬이다. 뭐 사생 팬이 있어서 네, 팬이네. 몰래 들어가 있던 거 아니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기묘한 건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또 있어. 어? 내가 어제 샌드위치를 냉장고에 넣어둔 것 같은데? 아니었나? 자꾸만 사라지는 음식들, 그리고 새벽에 들리던 그릇 발그락거리는 소리. 알 수 없는 일들이 끊이지 않자 스트레스를 받던 커밍스는 집안에 CCTV를 설치했는데요. 아우, 무서워라. 그런데 CCTV에 포착된 충격 광경! 너 들어왔어? 아, 보자 아직 없어. 저 문이 살짝 열리는 거 아니야? 저기야? 너 온다. 저기야? 뭐야? 너 내려온다. 에? 다락방 같은 데서 뭐 내려온 거 아니야 지금? 기생충이야? 헐! 영화 기생충이네. 저기 살고 있는 거야? 저기 지금 위에서 지금 나온 거죠. 저 뭐 여자야? 환풍구 같은 데서. 어머, 어머머머머. 우유 꺼내서 마시네. 저 사람이 범인이었네. 그냥 이것저것 다 하네. 우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아니, 영화 기생충 내용이 그대로 나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늦은 밤 커밍스가 잠들고 난 뒤 환풍구에서 내려오는 의문의 여성. 그녀는 익숙하다는 듯이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었는데요. 커밍스가 잠에서 깨 방에서 나오면 급히 몸을 숨겼다가
커밍스가 방으로 돌아가면 다시 온 집안을 휘젓고 다녔고요. 아침이 되기 전에 다시 환풍구로 숨어들었습니다. 너무 무섭다 이거. 나 몰래 동거인이 있었네. 저 얼마나 몰랐던 걸까? 아니 그럼 저 여자 정체가 뭐예요? 그녀가 커밍스의 집에 침입한 이유. 커밍스가 보고 싶어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사실 그녀는 커밍스를 마음에 품은 팬이 아닌 스토커. 아유. 그녀는 커밍스 집에서 몰래 숨어 살면서요. 이 샌드위치에 커밍스의 입술이 닿았겠지? 소파에서 그의 채취가 느껴져. 커밍스가 남겨둔 음식을 훔쳐먹고 커밍스가 휴식을 취하던 소파에 온몸을 기대기도 하며 집안 구석구석에 묻어있는 커밍스의 흔적을 느끼고 있었던 건데요. 아유. 그렇게 커밍스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스토커와 무려 2주간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 떼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범죄잖아요, 범죄. 가택 침입에 절도에. 결국 커밍스는 스토커를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좋아하는 배우의 집에 2주간 숨어 산 여성. 진정한 팬이라면 배우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선을 지키면서 응원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모모를 향한 빗나간 사람. 2009년 9월 영국 이스트 서식스주 중학교 교사 캐서린 레이는요. 잭, 지리 과목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방과 후에 보충 수업하자. 선생님이 도와줄게. 15살 학생 잭을 위해 열정을 다했는데요. 선생님이 학생을 되게 많이 챙겨주는 거니까 감사하죠. 감사한 건데 근데 오늘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이제 누가의 문제지 이건 뭐 사실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데요. 학생 잭을 챙기는 교사 레인의 숨겨진 속마음. 잭, 내 마음은 오로지 너만을 원해. 널 내 남자로 만들 거야. 사실 35살 교사 레이는 고작 15살이고 남학생 잭을 짝사랑하고 있던 겁니다. 선생님이 저러면 진짜 공포스러울 것 같아. 미성년자잖아요. 또 어른끼리 만나면 또 대등한 관계지만 이거는 전혀 그런 관계 아니잖아요. 어떻게 자기 제자한테 저래. 하지만 레이는 잭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사실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레이는 학교에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잭, 오늘도 너무 멋있다. 이따 교무실로 잠깐 와볼래? 수시로 잭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관심을 표현했는데요. 레인의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잭은요. 선생님 저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요. 실은 내색을 표했지만 레인은 오히려 선물 공세까지 하며 적극적인 구애를 펼쳤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자, 정말. 학생 입장에서는 선생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못하지. 어떻게 될 줄 알고요. 그럼. 학교인데. 하지만 잭에 대한 레인의 집착은 방학이 되어도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잭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레인은 교육 지도를 핑계로 잭의 집까지 방문. 아이고. 그리고 잭을 침실로 유도해서요. 아이고야. 잭, 이래도 나를 그저 선생으로만 볼 거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며 끊임없이 구해 잭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장장 2년 동안 잭을 스토킹했습니다. 와. 근데 부모님한테라도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했을 것 같은데요. 학생 잭은 결국 참다 못해 레인의 스토킹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렸고요. 잘했다. 잭의 아버지는 그 즉시 학교에 레인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레인은 그 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아랑곳하지 않고 잭에게 계속해서 사귀자는 메시지와 선물을 보냈는데요. 결국 교직윤리위원회 측은 교사의 신분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레인이 향후 5년간 영국 내 모든 교육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교단에서 퇴출. 레인의 빗나간 사랑과 집착은 그제야 끝이 났습니다. 어느 스토커의 최후. 2021년 미국 대결 나른 춤과 끼로 약 1년 만에 100만 팔로워를 보유. 단박에 SNS 스타가 된 10대 소녀 에바 마주리. 에바는 평소처럼 팬들에게 답장을 해주며 팬 서비스를 해줬는데요. 안녕.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런데 에바가 한 팬에게 보낸 이 평범한 메시지가 크나큰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헐. 근데 그걸로 착각했나 보다. 아하. 자기를 좋아한다고. 답장을 받은 사람은요. 10대 팬이었던 에릭이었습니다. 역시 에바도 나를 특별하게 생각했던 거야. 우린 운명이야.
에바의 친절에 마치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된 듯 착각에 빠진 에릭은 팬을 넘어 점점 광기 어린 집착을 보였습니다. 에바의 사진과 영상을 수집하던 에릭은 에바에게 셀카를 요구하더니 에바, 셀카 말고 은밀한 사진 좀 줄 수 없을까? 우리 사이에 이런 것 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신체를 노출한 사진까지 요구하며 선을 넘었습니다. 신고하고 차단 먹여야지. 이 정도면 성범죄죠, 이제. 그렇지, 지금 완전히 신체 뭐 사진을 은밀한 보내라는 거 이게 무슨 팬입니까? 뭐라는 거야 이게? 자, 이 사실을 안 에바의 아버지 로버트는요. 이건 엄연한 범죄야. 한 번만 더 내 딸에게 연락하면 가만 안 둬. 라며 강하게 경고. 그리고 에바도 SNS에서 에릭을 차단했는데요. 하지만 에릭의 스토커 행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에바의 주변 친구들에게 돈을 주거나 숙제를 대신해주며 에바의 사진, 번호, 개인정보를 얻었고요. 참고로 에릭은 2대 휴대폰에 무려 에바의 사진 수천 장, 수백 시간 분량의 영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2021년 7월 에릭은 플로리다에 위치한 에바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뭘? 현관 앞에 총을 난사하며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어떻게 해? 당시 에바의 아버지 로버트는 그를 내쫓았지만 도주했다가 다시 돌아온 에릭은 로버트의 경고에도 불구 끝까지 에바 가족을 위협하다 그만 가족을 지키려던 로버트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니 근데 좋아한다면서 왜 총을 난사해요? 이게 자기 뜻이 받아들이지 않니. 죽이려는 거잖아. 진짜 광기다. 한편 총을 쏜 아버지 로버트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경우 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플로리다주 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았지만 이후 에바는 또 다른 스토커 때문에 학교도 그만두며 2022년 3월 법정에 섰고요. 일상생활에 위협을 느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또 없던 문화잖아요. 이 인플루언서 그리고 뭐 최근에 SNS 스타라는 또 게 이게 좀 심리적인 거리가 좀 가까워지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저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긴다는 게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아휴 슬프네요 진짜. 네. 야, 오사로 퇴근? 그건 퇴출해야 돼. 2008년 11월 영국 데번주 엑셔터시로 이사온 여성 헬렌 피어슨.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사를 온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헬렌은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아니, 내 자전거가 왜 여기 버려져 있지? 자전거 타이어가 망가진 채로 발견. 그리고 며칠 뒤엔 집 자물쇠가 망가져 있었는데요. 도둑 들었나 보네. 아니면 이분이 새로 이사 왔다 그랬으니까 어. 그 집에 먼저 살던 사람에게 원한을 가진 아, 뭐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요? 아 근데 잘못된 타겟으로. 그렇지. 새 주인 온지 모르고. 자 겁이 난 헬렌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범죄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진 않았고요. 그 사이에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헬렌의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를 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제대로 공격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보고 싶구만. 비명을 지르려나? 그럼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 헬렌 앞으로 익명의 편지를 발송. 심지어 집 근처 길바닥에 죽어라 헬렌이라는 무시무시한 협박을 적어놓기도 했는데요. 다이 헬렌 다이. 왜 저래? 뭐 원한이 있어요? 이건 진짜 너무 무서운데? 이건 원한이 있는 건데. 자 그렇게 장장 5년이 흐르고 2013년 10월 결국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외출한 헬렌을 덮친 한 남성. 그는 흉기로 헬렌의 목과 등 얼굴을 무려 8차례나 찔렀는데요. 어머머. 정말 다행히도 목격자가 남성을 제압. 헬렌은 간신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목격자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네. 그렇죠. 진짜로.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의 정체는 조 윌리스. 그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제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저 여자는 내 사랑을 무참히 짓밟았다고요. 전 남자친구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전 남편이 전 남친이든 간에 이별을 했으면 그냥 받아들여야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런데 어. 헬렌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저를 사랑해서 한 행동들이었다고요? 대체 언제부터요? 뭐야 관계가 없어? 조는 전 남자친구도
천만 편도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뭐야? 사실 존은 헬렌이 이사 온 아파트의 이웃집 남성입니다. 그는 동네에서 헬렌을 마주칠 때마다 어? 날 보고 웃으며 인사하네. 나한테 관심 있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하면 좋아하겠지? 결혼하면은 우리 집을 팔고 저 헬렌 집에서 살까? 뭐야? 한 번 웃었더니 결혼하고 집 파는 것까지 간 거야, 생각이?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헬렌에게 푹 빠졌고요. 혼자만의 사랑을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헬렌, 주말에 나랑 공연 보러 갈래요? 어머, 주말에 약속 있는데 미안해요. 이 한 번의 거절이 끔찍한 스토킹이 시작된 진짜 이유였습니다. 어? 데이트를 거절한 헬렌에게 배신감을 느낀 조는 그녀를 스토킹하기 시작. 무려 5년 동안 지독하게 괴롭히다 결국 살해 시도까지 한 겁니다. 아니 이러니 애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해라 웃으면서 얘기해라라고 가르칠 수 있겠냐고.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헬렌은 스토킹을 당하는 동안 무려 125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묵살했던 건데요. 결국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된 조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됐고요. 5년의 지독한 스토킹은 상처만을 남긴 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 동네 경찰은 직무유기로 처벌 안 받았답니까? 좀 미리미리 수사를 잘했다면 이런 일까지는 그럼요. 없었겠죠. 끝나지 않은 그날의 악몽. 2016년 영국 레스터에서 동거 중이던 연인 다니엘 로타리오와 케이티 렁. 그런데 둘의 관계는 그리 순탄치 못했습니다. 평소 질투, 집착이 심했던 케이티. 다니엘이 이성과 간단한 안부 인사만 주고받아도 예민했고요. 심지어 SNS 당장 지워. 나 말고 딴 여자랑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날 사랑한다면 내 이름을 문신으로 새겨. 사사건건 간섭하는 건 물론 무리한 요구까지. 이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던 다니엘은 화를 냈고 결국 두 사람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말다툼을 했습니다. 뭐 질투야 사람의 본능적인 어떤 감성이긴 하지만 저건 선을 넘네요.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라고 강요를 합니까? 자기고 소유욕이지 저건. 문제의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처럼 케이티와 말다툼을 하고 잠자리에 든 다니엘. 그런데 시큼한 맛을 느낌과 동시에 두 눈이 흐릿해졌고요. 다니엘은 온몸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으로 몸부림쳤는데요. 알고 보니 연인 케이티가 다니엘에게 앙심을 품고 곤히 자고 있던 그에게 황산을 뿌렸던 겁니다. 저거 다 녹아서 불탄 거고. 이 사건으로 6주간 혼수 상태에 빠졌던 다니엘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이미 시력을 잃고 신체의 3분의 1이 녹아내릴 정도로 심각한 화상을 입은 뒤였습니다. 케이티의 범죄가 더욱 극악무도했던 건요. 이게 우발적 범행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 악마네. 그녀는 5개월 전에 황산을 미리 구매했고요. 아 정말. 틈을 보다가 사건 당일 소세지에 황산을 붓는 연습까지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아니, 저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외계 악마가 온 것 같아, 진짜. 나 이거 사람으로 안 봐. 이게 이런 뭐야? 것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마음을 주고 믿고 신뢰하고 그러니까 하겠어요. 저런 여자인지 모르고 만났을 거 아니야. 결국 케이티는 살인 미수 혐의로 최소 1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와. 케이티의 비정상적인 집착과 질투 심할에 가여운 희생양이 된 다니엘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일을 고통의 기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찰서 찾은 목격자의 모모. 2021년 4월 8일 대만.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20대 여성 정 씨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경찰서에 찾아온 한 남자. 어제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제가 구해서 제 차에 태워 잘 보내드렸어요. 사고가 나서 이제 집에 못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죠? 그죠? 사고 목격자일 수 있겠네요. 고마운 분일 수 있죠. 그죠. 네. 그런데 잠시 뒤 정 씨는 병원이 아니라 인근 폐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뭐야? 경찰 조사 결과 정말 충격적이게도 목격자라던 50대 남성 황둥밍은 사실 은인이 아닌 뺑소니 가해자였습니다. 뭐? 뺑소니 해놓고 죽인 거야? 와 그럼 목격자 행세를 한 거네. 자기 죄를 덮으려고. 아, 참 진짜.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정체가 다름 아닌 평소 정 씨를 괴롭혀온 스토커였다는 겁니다. 뭐라고?
사건 발생 약 2개월 전인 2021년 2월 스토커 황동민은 정 씨가 일하는 휴대폰 가게를 찾았는데요. 아휴. 그곳에서 그는 친절한 정 씨에게 반해 그날부터 추잡한 짓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황동민은 몸에 손을 대며 성추행하기 일수. 그리고 가정이 있는 정 씨가 분명히 싫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출퇴근길을 미행하거나 불쑥불쑥 나타나 스토킹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지인에게서 차를 빌린 스토커 황동민은 오토바이로 퇴근하는 정 씨를 미행, 고의로 추돌 사고를 일으켰고요. 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은 정 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납치, 추악하게도 폐가에 데려가 추행한 뒤 결박한 채 유기했고요. 그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만 받았어도 살 수 있었던 정 씨는 차디찬 바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스토커 황동민은 뻔뻔하게도 경찰서로 찾아가 가짜 목격자 행세, 수사에 혼선을 주는 인간 말종짓을 벌였는데요. 말종이네, 말종. 하지만 결국 경찰 조사로 그의 스토커 짓이 여과 없이 드러났고요. 그는 살인죄,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 자신의 스토킹 범죄를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한 그는 현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려. 정씨 스토킹 사건을 계기로 대만 내에서 스토커 관련 법 마련의 목소리와 비난이 거세지자 대만 정부는 뒤늦게 스토커 처벌법을 제정, 올해 6월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토커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 그는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자신을 탓했는데요. 더 이상 아무 잘못도 없는 이들이 자책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모에 빠진 남성의 고백. 2018년 러시아 16살 소년 키릴 볼스키는 SNS 동호회 활동 중 크리스티나 캄라예바라는 동갑 친구와 사랑에 빠졌는데요. 자기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우리 자기 사진만 봐도 너무 좋다. 우리 조만간 꼭 보자. 비록 사는 지역이 달라 랜선에서만 만날 수밖에 없었지만 볼스키의 사랑은 뜨거웠습니다. 요즘 뭐 랜선 연애는 되게 많은 일이니까. 많아요, 예. 좋은 결말도 많이 알려드렸는데 이게 주제가 주제인 만큼. 볼스키는 가족 결혼식 때문에 캄라예바가 사는 곳에 방문할 예정이었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드디어 설레는 첫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캄라예바는 볼스키를 만난 뒤 감쪽같이 실종되고 말았는데요. 응?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마지막 목격자였던 볼스키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는데요. 그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볼스키의 알리바이가 거짓으로 드러나며 결국 그는 캄라예바를 살해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아니 왜? 왜 죽여? 왜? 사랑하는 사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만나서 왜 죽여요? 왜? 놀랍게도요. 사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감정을 가진 건 볼스키 단 한 사람뿐. 뭐 어떻게 된 거야? 캄라예바는 볼스키를 그저 친구로 대했지만요. 캄라예바가 너무 좋았던 볼스키는 혼자만의 망상 연애를 시작. 다른 친구를 질투하고 또 자녀 계획까지 세우는 등 마치 자신이 캄라예바의 남자친구라도 된 마냥 망상에 빠졌던 겁니다. 그냥 랜선 친구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상대방은. 그냥 멀리서 오니까 그냥 만나서 뭐 커피 한잔 하려고. 그냥 뭐 그랬나 친구니까. 볼스키는 만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의 결혼식이 있다고 거짓말한 거고요. 그렇게 하바롭스크에서 무려 6,000km 이상 떨어진 멀고 먼 모스크바까지 찾아갔고요. 드디어 캄라예바를 만난 볼스키는 자신의 감정을 당당히 고백했지만 자신의 상상과는 다르게 그녀가 고백을 거절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잔인하게 살해, 시신을 근처 쓰레기통에 유기했던 겁니다. 어긋난 소유욕과 집착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길 바랍니다. 2007년 3월 홍콩 60대 남성 양친지는 한 남성을 향해 더 이상은 못 참아. 우리 딸 양리주안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건 다 당신 때문이야.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딸을 스토킹을 하고 있는 건가요? 리암 그래서- 니슨입니까? 그런 모드입니까? 그래서 스토킹하는- 딸을 구하려는 아빠의 마음. 딸 가진 아빠로서는 저 마음은 100% 이해합니다. 스토커와 달라붙으면 아빠는 화가 나거든요. 당연하죠. 아니, 당연하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예상과는 아예 다릅니다. 에? 이번 사연의 스토커는 다름 아닌 그의 딸 양리주안이었습니다. 뭐? 자, 그러니까 양친지의 딸은
스토킹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던 것이죠. 1994년 중국 간수성 란저우에 살던 양친지의 16살 딸 양리쥐아는요. 영화배우 유덕화에게 흠뻑 빠져서 학교도 그만두고 덕질에 몰두 20살이 된 이후에는 유덕화를 보기 위해 그의 스케줄을 따라 베이징에 6번, 홍콩만 3번을 방문. 하지만 무려 13년간 단 한 번도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만나지 못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사실은 맹목적으로 저렇게 연예인 따라다니고 그렇게 긴 시간 했으면 그 정도면 됐다. 그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 따라다니는 거는 뭐 연예인들 그 저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으니까 그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아까 우리가 들은 아빠의 반응은 지금 우리가 아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너무 다른데? 네. 유덕화와 결혼하겠다며 그를 찾아 헤매는 딸을 지켜보던 아버지는요. 늦둥이 딸을 전폭적으로 지원.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적금을 깨는가 하면 심지어 집을 팔고 급기야 신장 매매까지 시도. 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러다 2007년 드디어 꿈에 그리고 그리던 유덕화 실물 영접에 성공한 양리쥐안. 홍콩에서 열린 팬미팅에서 무려 13년을 찾아 헤맨 그와 드디어 대면하게 된 겁니다. 자, 하지만 그녀가 유덕화를 1대1로 대면할 수 있었던 시간은 단 10초. 뭐 팬미팅이란 게 다 그렇잖아요. 좀 오래 본 거예요. 그래. 그토록 꿈꾸던 순간이었지만 오히려 짧은 만남에 허무했던 양리쥐아는 더 큰 고통에 시달리고 맙니다. 아니 그러면 앞에 아버지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네. 딸이 너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유덕화 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메시지가 아버지 양친지의 유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덕화를 원망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요.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에도 유덕화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미 정상이 아닌 겁니다, 지금. 자, 하지만 유덕화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급기야 아버지의 죽음이 그의 탓이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하지만 결국 패소했고요. 이 사건 이후로 유덕화는 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연예인 활동을 한 결과로 누군가가 죽었다, 자살했다. 그럼 다행히 7년이 지난 2014년 양리쥐아는 부친의 자살과 유덕화는 무관하다며 사과했고요. 현재는 과거 자신의 행동과 아버지의 죽음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 10월 일본 군마현 다테바야시 25세 여성 스즈키 치히로에게 연락한 38세 남성 나가이 타가오. 낮에 같이 밥 먹은 남자 누구야? 그 남자랑 무슨 사이냐고? 아무 사이 아니라니까. 거짓말! 지금 네 집 앞이야. 너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일단 뭐 남자가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어쨌든 의심받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두 사람은요 커플이 아니었습니다. 커플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미 헤어진 사이. 그럼 남이네. 뭐야 끝났으면 끝난 거지. 저렇게 딴 얘기할 남자를 권한도 없어요. 그럼 만나든 남남이죠. 말든 무슨 상관이세요? 뭐하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질구질한 내용이네. 집착하고 그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치히로에게 재결합을 강요하던 타가오는 급기야 그녀를 폭행하고 스토킹. 결국 견디다 못한 치히로는 몰래 이사한 뒤에 타가오가 자신을 찾을 수 없도록 주민대장 열람 제한까지 신청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이사까지 했고 완전히 그냥 그 남자한테 벗어나려고 시도는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치히로가 이사를 가자 분노에 타오른 타가오. 감히 날 피해 숨어? 두고 봐. 내가 반드시 찾아낸다. 그는 치히로를 찾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서죠? 불법 각성제 갖고 있는 사람들 신고하려고요. 뭐? 치히로 가족의 차에 몰래 불법 마약 성분이 든 각성제를 가져다 둔 타가오. 헐. 그는 이 일로 치히로 가족이 체포되면 치히로가 가족들 면회를 올 거라 생각한 겁니다. 와, 사이코패스구나. 사이코패스. 가족이 경찰서에 가면 얘가 면회를 오니까 그러면 쫓아가서 집이 어딘지 알아내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이코패스. 다행히 치히로의 가족들은 누명을 벗으며 체포되지 않았고요. 치히로를 찾으려던 타가오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타가오. 얼마 뒤 2차 계획에 돌입합니다. 바로 치히로 아버지의 차에 몰래 GPS를 부착한 것이지요. 헐.
이후에 딸의 집에 방문하는 치히로의 아버지를 미행했던 타카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 치히로, 내가 말했잖아. 넌 날 벗어날 수 없다고. 또 찾아냈으니까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 정도의 집요함이면 어디로 가든 찾아낼 것 같아요. 진짜 너무하네. 타카오가 치히로의 집을 찾아내고 며칠 뒤인 2014년 2월 19일 안타깝게도 차량 안에서 머리에 충격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된 치히로. 뭐? 그리고 얼마 뒤 스토커 타카오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숨막히는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과도한 집착, 어긋난 소유욕이 가져온 비극적인 결말뿐이었습니다. 2015년 미국 텍사스주 은밀히 한 남성을 만난 여성 룰루는 그가 건넨 사진을 보고 만족해하며 묘한 웃음을 지었는데요. 뭐야? 뭐요? 뭐 살해당한 거 고문당한 사진인가? 실제 사진이에요? 저 피죠? 피죠, 피. 머리에서 흘러내려온 게 네, 사진 속 남성의 정체는 룰루의 남편인 라몬이었는데요. 라몬이 운영하는 체육관이 경영난을 겪기 시작하자 룰루는 이혼을 요구. 하지만 남편 라몬이 이혼을 거부하자 룰루는 구스타보라는 남성에게 남편을 죽여달라고 의뢰했던 겁니다. 와, 끔찍하죠. 너무하다, 진짜. 남편이 돈이 없어지면 그것도 역시 같이 없어진 거지. 그걸 총부살인을 해요. 확실한 건 남편을 사랑한 것 같지는 않네요. 자, 그런데 이 사진은 조작된 것. 에잉? 룰루가 살인 청탁을 한 남성이 알고 보니 남편 라몬의 친구였던 겁니다. 이 남편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지. 아, 몰랐던 친구가 거야. 와서 말을 해줬을 거 아니야. 난 이런 의뢰 받았다 이러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와. 친구 구스타보에게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라몬은요. 구스타보의 도움으로 아내의 살인 계획을 녹음. 그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조금 더 확실한 증거 수집을 위해서요. 구스타보인 척하며 룰루를 만나 라몬이 마치 살해당한 것처럼 연출한 사진을 보여줬던 겁니다. 와. 남편을 살해한 거라 착각하고 좋아했던 룰루의 모습은 오히려 그녀가 살인 청탁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됐고요. 결국 룰루는 살인 청탁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모 때문에 이혼? 2021년 4월 미국 워싱턴주 외출해서 돌아온 54살 제임스는 아내 알리나에게 폭탄 발언을 했는데요. 어쩔 수 없었어. 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 정말 우리한테 미래는 없구나. 당장 이혼해. 바람을 폈거나 그렇죠. 아니 뭐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 믿음을 상실할 만한 그 중대한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뭐 혼외 자식이 있다든가 뭐 어우, 이런 식의. 충격적이죠. 그죠? 두 분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들어보시죠. 제임스와 알리나가 결혼 생활에 위기를 맞게 된 이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백신을 맞을 수 있어? 바로 남편 제임스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아, 백신이 무슨 이혼 사유야? 너무 어이없네. 어이가 없네. 사실 아내 알리나는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킨다는 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이후로 아. 백신을 맹렬히 거부. 자신은 물론 남편과 아이들까지 백신을 맞지 못하도록 극도로 반대해왔고요. 백신 반증을 위한 연구는 물론 백신 반대 모임을 가지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조차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아니 개인의 신념이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강요를 그게 왜 또 이혼 사유예요? 아 이거는 존중의 의식이 전혀 없네. 그러니까. 알리나의 안티 백신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제임스는 사랑했던 아내가 점점 낯선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았던 제임스. 결국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감행. 아내에게도 백신 맞은 사실을 고백했던 겁니다. 문자를 했구나. 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 아이들도 맞았어? 그래. 마치 바람을 피운 것 같았어. 아마 너도 그걸 더 바랬을지도 몰라. 둘이 드라마를 찍고 있네. 바람을 피우길 더 바랬을지도 모른대. 아니 백신보다도 차라리 바람을 피기를 원해. 차라리 백신 맞는 바람을 펴라. 야 그게 더 심하다. 완전히 꽂혀 있네. 맹신하네. 안티박신에. 결국 두 사람은 남편 제임스가 백신을 맞았다는 이유 하나로 이혼 절차를 받게 됐고요. 백신 때문에 이혼당한 제임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전요 이게요 숨겨야 하는 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모모하다가 발코니에서 추락한 부부. 이번 특종은 충격적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립니다. 어떻게? 자, 어머머. 다쳤겠는데? 아, 왜 그나마 다행이야 2층이다, 그지? 네. 근데 등으로 떨어졌는데? 2021년 5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우당탕탕하는 소리와 함께 두 남녀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당시의 긴박한 상황은 지나가던 관광객에 의해 SNS에 공개됐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데니스. 그는 러시아의 도심 풍경을 촬영 중이었는데요. 평화로운 토요일 10시. 하지만 갑자기 들려온 날카로운 고성에 데니스는 뷰파인더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2층 발코니에서 남녀가 추락하는 장면을 포착한 것이죠. 저 정도면은 저 금요일 날 먹은 술이 다 안 깬 거 아니에요? 약 7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한 남녀는 35세 동갑내기 부부 올가 볼코바와 예브게니 카를라긴. 당시 두 사람은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그야말로 육탄전을 방불케 했는데요. 서로 밀치면서 거세게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테라스 난간이 부서지며 바닥으로 함께 추락한 것입니다. 아니, 근데 굳이 싸우려면 집 안도 있어요. 굳이 발코니까지 왜 나와서 저렇게 위험한 데서 싸우는 겁니까? 집안에서 싸우다가 한 명이 됐어 말 그만해 나 이제 더 이상 말 안 해 그러고 발코니 나갔는데 어딜 나가? 다른 한 명이 이제 열받아서 나 쫓아가. 말 안 끝났어. 두자비를 하려고 간 거구나. 두 사람의 정확한 부부싸움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목격자에 의하면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이 부부는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7m 높이잖아요, 지금 저게. 네네. 그럼 얼마나 다쳤을지 걱정이 좀 돼요. 자, 이 부부에게는 크나큰 운도 따라줬습니다. 마침 의료계 종사자가 그 길을 지나고 있었고 어머. 부부가 추락하자마자 생사를 확인한 뒤에 바로 구조를 요청했던 것이죠. 병원으로 즉시 이송된 부부.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팔과 다리가 골절된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혼은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내 대신 모모를 선택한 남편. 2016년 미국 캔자스주 70세 남성 로렌스 존 리플은 아내와 종종 말다툼을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방법밖에 없겠어. 부부싸움에 지친 리플은 부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어? 부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은행은 왜 가죠? 금전 문제로 부부싸움을 했고 이제 은행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건 돈 문제로 싸운 것 같은데? 자, 은행에 도착한 리플은 직원에게 쪽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런 쪽지에 적힌 충격적인 내용. 나한테 총이 있어. 돈 내놔. 갑자기? 은행 강도로 돌변한 리플. 놀란 직원은 곧장 현금을 챙겨 리플에게 건넸습니다. 왜 부부싸움 하다 말고 은행을 털어요? 뭐야? 아니면 아내가 은행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 총에 안에 지문이 있었나? 온갖 상상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뭐 이거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너무 뭐 하는 뜬금없고. 짓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은행을 턴 리플은 도망가기는커녕 태연하게 계속 은행 로비에 앉아 있었고요. 어? 얼마 뒤 출동한 경찰에게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됐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잡혀가려고 노력한 건데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뭐 한 거야 지금?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리플의 충격적인 범행 동기. 아내랑 사는 게 너무 싫어. 집에 있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겠어. 아내도 너무 슬프겠다. 나랑 사느니 감옥을 감옥만도 가겠다. 못한. 감옥만도 못한 거 아니야? 70년 인생 중 반평생 이상을 아내와 함께한 리플.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계속된 부부싸움에 질린 그는요. 아내와 이혼하고 싶었지만 위자료를 주는 게 부담스러워서 아내가 따라올 수 없는 곳, 감옥에 가기로 결심. 그렇게 해서 일부러 강도 행각을 벌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싫으면 감옥을 차라리 가자라는 생각을 하냐. 아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진짜 어리석다. 자, 근데 세상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죠? 당시 미 법원은 리플 이 아저씨가
초범이고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걸 또 참작을 해줬네. 정상 참작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그래서 점을 고려해서요 6개월의 가택연금을 선고했습니다. 와 최악이네 최악. 반년을 나오지도 못하는 거네 집에서. 결국 리플은 그토록 원하던 감옥이 아닌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내를 피하려고 감옥 가려다가 아내와 함께 6개월 가택연금. 아 근데 진정한 감옥이네 이 사람한테는. 그렇지. 몸으로 복수당한 남자.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 결혼식을 올린 무함마드에게 도착한 한 통의 우편물. 내용을 확인한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뭐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나 아니면 전 부인 뭐 이런 사람이 저주를 내리는 막 그런 거 아닌가?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아내의 예전의 과거를 폭로하는 어떤 내용들, 어허. 사진 뭐 이런 것들. 네. 그에게 도착한 우편물은 다름 아닌 약 8,800만 원짜리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고지서. 어?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 벌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뭐 음주운전하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온갖 거에 해도- 다 찍히고 막 다 위반하고 이래도 8,800은 안 돼, 안 돼.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 걸려도 그건 안 나와. 안 돼. 서울에서 부산을 150km로 질주해도 저만큼 안 나올걸요. 안 나와, 안 나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말입니다. 교통신호를 위반했던 그 시각, 무함마드는 결혼식 행사로 인해 차를 이용하지 않았는데요. 도난당했네. 아하. 누가 썼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한 동영상. 잘 봐요. 저 차요 왼쪽에? 네. 저거? 그냥 픽업 트럭이네? 왜 뒤로 가? 아니 역주행이야? 뭐 하는 거야? 찍는다 뒤에서. 저 번쩍 봤어요, 번쩍? 봤어요.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또 찍혔어. 아, 그 카메라구나. 네. 역주행 방지 카메라야 뭐야? 이거 뭐야? 왜 찍어? 또 찍어? 아 신호 위반 할 때마다 플래시가 터지네. 지금 빨간불 있는 데를 일부러 뒤로 가서 계속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아 저러면 나옵니다. 아 저러면 8,800 채우지. 야, 우리가 이렇게 창의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 서울에서 부산 가서 카메라에 다 찍을 생각을 해? 아. 거기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우리는 괜히 착한 기름 사람들이야. 쓰고 말이야, 생각이 바보같이. 짧았네. 기름만 나가잖아. 저거는 반성하세요.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근데 저거는 도대체 복수를 저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아, 왜 그러는 거야? 영상 속의 운전자는 의도적으로 빨간불을 무시하거나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등 마치 고의적으로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영상을 본 무함마드는 이건 내 차인데? 이거 대체 누구야 이거? 그리고 얼마 뒤 밝혀진 충격 사실.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무함마드의 아내 카말과 그녀의 남동생이었습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지금? 왜요? 결혼식 당시에 차를 안 썼는데 저 안에 아내가 타고 있으면 그게 결혼식이에요? 뭐야? 전 기자 지금 뇌에 회로가 꼬였습니다. 지금 약간 뇌정지 왔어. 본인의 결혼식 당일에 차를 안 썼어요. 네. 근데 아내랑 처남이 저 차를 타고 있었어요. 네. 그럼 어떻게 결혼식?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하신 거예요? 셀프 그게 결혼식이야? 의문인 거죠. 다른 분하고 결혼한 거예요? 셀프야 뭐야? 사실 카말은 무함마드가 얼마 전 결혼한 아내도 아니고 전처도 아닌 또 다른 부인. 헐.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부 다처제가 합법인 나라로 카말은 무함마드의 첫 번째 부인이었는데요. 남편이 또 한 번 결혼하는 것에 화가 난 카말은 복수를 위해 남편의 차를 끌고 나갔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의 운전이 금기 사항. 그래서 남동생에게 부탁해 고의적으로 정지 신호를 무시하며 밤새 도로를 질주했던 야, 건데요. 근데 진짜 창의적이다. 와 근데 처남도 대단하다. 왜? 어쨌든 싫어도 이건 말려야지. 뭐 저러다 사고 나면 어떡해. 그렇지. 결국 카말과 그녀의 남동생은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아내 잃은 남편의 몸. 2021년 5월 그리스 아테네. 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렸는데요. 강도가 아내를 죽이고 도망갔어요. 빨리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자신의 집에 무장 강도가 침입해 아내 캐롤라인과 반려견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남편 바비스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눈앞에서 그러면 아내와 개가 살아가는 걸 목격한 거예요? 아, 저 엄청난 트라우마겠네. 그러게 이거 평생 가는 건데. 그러나 주제가 주제 아닙니까? 왠지 자작극?
슬픈 예감이 드시죠? 아, 왜 이래. 하지만 남편 바비스는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바비스의 진술에 따르면 아내가 살해당하던 시각 강도가 자신의 손과 발을 결박, 눈과 입까지 가려진 채 다른 방에 감금돼 있었고 불행 중 다행으로 이웃 주민이 바비스를 발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한순간에 잃은 남편 바비스는요. 어젯밤 우리 가족이 겪은 일은 악몽이었어요. 제 아내가 떠났다니 제 삶은 예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아내를 향한 그리움에 오열했고요. 이를 본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아, 미디어도 많이 왔네. 저걸 눈앞에서 본다는 게 얼마나 끔찍해요. 저걸 전해 들어도 충격인데 그걸 봤다니까. 강도는 그냥 단순 강도입니까? 아니면 뭐 남편이 뭐 알지 못했던 치정 관계가 있던 겁니까? 뭡니까 이게? 자, 그래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지 한 달쯤 됐을 무렵 드디어 범인이 체포됐습니다. 잔혹한 범죄자의 정체는 역시나 남편 바비스였습니다. 뭐야? 뭐 한 거야? 알리바이가 있었잖아요. 같이 당한 거 아니었어요? 강도가 혹시 그 한 패였나? 사실 바비스는 평소 아내에게 집착, 바비스는 의처증 때문에 두 사람은 극심한 갈등을 겪었는데요. 결국 아내 캐롤라인은요.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아. 우리 이혼해. 이렇게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분노에 차오른 바비스는 아내를 살해. 이후에 범행을 은폐하려고 자작극을 계획했는데요. 아, 현관문 빗장을 부수는 등 강도가 침입한 것처럼 꾸몄고요. 또 자신의 손과 발을 묶어 강도에게 당한 듯 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겁니다. 아니 공범도 없이 혼자 자작극을 한 거예요? 네. 와, 진짜 어리석다. 그래놓고서 울면서 불면서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게 무슨 뻔뻔함이고 무슨 자신감이야? 근데 나름 처음에는 밝혀내기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밝혀진 거예요? 자, 경찰은 사망한 아내 캐롤라인의 스마트워치 속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바비스가 경찰에 신고한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사망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스마트워치. 심지어 바비스의 건강 데이터를 통해 그가 묶여 있었다고 증언한 시간에 멀쩡히 걸어 다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야, 우리 최근에 그 얘기 했잖아요. 어플로 범죄자 잡은 얘기. 여기도 그게 쓰인 거네, 그러면. 그러네. 자, 이렇게 증거가 있으니 남편도 발뺌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 바비스는 범행을 자백, 살인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내에게 집착한 끝에 살인까지 저지른 남편.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영화관에서의 운명적인 만남. 2017년 중국 창사시. 리우는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이 영화가 요즘 인기래. 너랑 같이 보게 돼서 정말 좋다. 분위기 좋은 데이트를 위해서 당시 인기인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예매한 리우. 영화를 보는 동안 은근슬쩍 손도 잡고 귓속말도 하고 이 리우 커플 사이에는 핑크빛 로맨스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영화관에 불이 켜진 그 순간 당신 뭐야? 내 여자친구한테 무슨 짓이야? 불같이 화를 내더니 한 남성에게 달려든 리우. 두 남성의 난투극으로 영화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뭐예요? 반대쪽에 앉은 남자가 그 여자친구한테 막 뭘 했나? 아, 이렇게 막 이렇게 손잡으려고? 그럼 당연히 화나지. 엄청나게 화나지. 그냥 뭐 곱게 못 넘어가지, 사실. 그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그렇게 평범한 거면 제가 소개했겠습니까? 리우는 영화관에 불이 켜진 뒤 그 남성과 동행한 여성의 얼굴을 보고 갑자기 화를 낸 겁니다. 날 두고 딴 남자랑 영화를 봐? 어떻게 네가 날 두고 바람을 필 수 있어? 네가 할 소린 아니지. 저 여자 누구야? 맞바람을 같은 열에서 저 영화 보면서 야, 그것도 진짜 운명의 장난이다. 그래, 니들 그만 만나라, 이 이제. 정도면 인연이다. 이건 하늘이 벌 준 거죠. 그렇지. 저 영화도 상영 시간이 얼마나 다양할 것인가. 하필 또 그날 저 시간에 같은 영화를. 사실 리우와 싸운 남성과 동행한 여성은 리우의 여자친구인 메이였습니다. 메이가 전 남자친구와 몰래 데이트하다가
현 남자친구인 리우와 딱 마주친 겁니다. 얘 뭐 양쪽 다 바람핀 거니까 뭐 할 말 없는 아니 거야. 배신을 한 건 정말 잘못인데 문제는 아까 지도했다는 거. 당당하게 저 여자는 누구야 했던 걸 보니 거기도 바람 폈잖아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리우 역시 여자친구인 메이 몰래 전 여자친구와 데이트 중이었습니다. 전 여자친구. 자, 그러니까 원래 커플이었던 리우와 메이가 각각 전 남친과 전 여친을 몰래 만나다가 딱 마주친 상황인 것이죠. 진짜. 자, 이에 화가 난 리우가 메이의 전 남친에게 달려들어 난투극을 벌인 것이죠. 이거는 사실 일단은 그냥 나가서 팝콘 먹으면서 각자 전 애인에게 돌아갑시다. 그리고 땅땅땅하고 헤어지면 저 되잖아. 정도면 그냥 가는 게 맞다고 아, 봐요. 이게 갈라서 합시다 이렇게. 미련이 있으니까 영화 본 거 아니야. 그럼. 어쨌든 이날 팝콘은 많이 팔렸겠네요. 각자 전 애인과 데이트하다가 딱 마주친 커플. 몸싸움까지 벌인 걸 보니 사랑이 식은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바람 펴도 넌 절대 피지 마. 과연 이 커플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요즘- 이 가사 딱 맞는다. 요즘 보컬 트레이닝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콧소리를 제공 못했어요. 모모가 세워진 황당한 이유. 2013년 11월 미국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의 한 주택. 창밖을 보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 리아 투오히. 자,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의 정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 뭐예요? 중지네요. 중지를 모았어요. 예. 아니 저건 뭐 설명이 좀 그런데 누가 아니. 봐도 의미는 알겠죠. 근데 진짜 기분 나쁘네요. 아니 저게 그냥 저 크기를 보세요. 저게 거의 2층 높이에 거의 다 있는데 저 규모를 봐요. 조각 제품을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자기 여기 우리 옆에다가? 천장만 한 거야 지금 네. 이거. 이 손가락 욕설 동상을 세운 사람은 바로 리아의 전 남편 알렌 말코비치였습니다. 아니 전 세계 저 모양 동상은 저거밖에 없잖아요. 예, 사실 이 말코비치는 아내 리아의 불륜으로 이혼. 아, 이후 리아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그러자 말코비치는 이젠 전 부인이 된 리아의 바로 옆집으로 굳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무려 약 7,000달러, 한화 약 740만 원을 들여서요. 전 부인 리아의 집에서 잘 보이는 자신의 집 테라스에 약 3.6m 높이의 손가락 욕설 동상을 세웁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게 동상 아래 정신선거 저렇게 조명을 때렸습니다. 야간에 더 잘 보인다. 야 조명 때리니까 더 기분 나쁘다. 덕분에 리아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종일 손가락 욕설 동상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손가락 욕설 동상을 본 누리꾼들은 남자가 쪼잔해, 너무 유치하네, 뭐 내 돈 내사는데 무슨 상관? 이렇게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공개에 망신시키는 데는 성공한 말코비치는 아 이건 빌어먹을 불륜남에게 보내는 겁니다. 손가락 욕설 동상은 전 부인 리아가 아닌 불륜남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자기 인생 살아요, 자기 인생. 아우, 이웃끼리 저렇게 하면 얼마나 아니 근데 불편해. 나는 절로 이사 가면 불륜남을 마주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분 더 더럽지 않나? 그러니까 볼 때마다 굳이 자기도 저 화날 불륜을 텐데. 왜 가? 모모와 함께 돌아온 남자. 2018년 미국 유타주 47살 남성 드웨이는 부부싸움 후 집을 나선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아들, 아빠 오늘 집에 가니까 엄마한테 집에 있으라고 전해줘. 뭐 화해하려고 뭐 이벤트 뭐 이런 거 준비한 건가요? 뭐 마지막이든 아니든 어쨌든 진지하게 대화를 한번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달라 이런 부탁이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곧장 집으로 향한 유드는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도 충격적인 짓을 벌이고 맙니다. 안 돼. 바로 경비행기를 타고요. 자택을 향해 그대로 쾅 돌진. 유드의 집은 순식간에 초토화,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야, 근데 아내를 집에 있게 한 다음에 저렇게 했다는 거는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저거는 너무 위험하다. 저럴 경우에 이웃집에 불이 난다거나 저게 잘못돼서 다른 집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치. 사실 비행기를 저렇게 자기가 핀포인트 뭐- 조정하는 게 쉬운 거 그러니까. 아닌데. 사실 평소 유드는요. 아내 샌디의 불륜을 의심했습니다. 사건 직전에도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 샌디를 폭행해 경찰에 연행됐고요. 보석금을 내고 겨우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유드는 반성은커녕 감히 날 경찰에 끌려가게 해? 가만 안 둬!
오히려 분노에 타올라 아내에게 복수를 결심. 조종사였던 유드는 곧장 공항에 가서 경비행기를 훔친 뒤 뭐? 아내가 있는 집을 향해 돌진했던 것이죠. 자기 것도 아니면서 훔친 거였어? 남의 비행기를 저렇게 부신 거야? 앞뒤 안 본 거죠. 모든 최악이 다 모여있다. 눈이 다 뒤집힌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내하고 아들은요? 죽었나요? 정말로? 당시 집에 있던 아내 샌디와 아들은 가까스로 집에서 탈출.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끔찍했던 사고를 낸 장본인 남편 유드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자기만 죽었네, 자기만 죽었어. 순간의 분노에 눈이 멀어 가족을 죽이려 했던 남자. 끔찍한 전쟁이 아닌 이해와 사랑을 택했다면 어땠을까요? (2019년 10월) 미국 펜실베니아주 브랜디는 이혼한 남편에게 $7,500, 한화 약 870만 원의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재산 분할금을 이제 남편에게 지급해야 하는 거라면 이혼의 그 규책 사유가 아내에게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군요. 아닙니다. 파기형의 책임 있는 건 브랜디가 아닌 남편. 사실 남편이 브랜디와의 결혼 생활 중에 불륜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법률에 따르면 이혼 시 유책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결혼 이후 습득한 재산은 공평하게 분할해야 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브랜디는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한 나머지 남편에게 복수를 결심. 긴 연구 끝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바람나서 이혼한 남편한테 복수하고 싶은데요. 재산 분할금 870만 원을 모두 동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머, 당연하죠. 지폐로 다시 교환하려면 동전을 일일이 묶음으로 정리를 해서 가져와야 되니까 그걸 당신 먹을 거예요. 브랜디의 사연을 들은 은행 직원들이 복수국에 적극 동참. 덕분에 브랜디는 $7,500의 재산 분할금을 전부 10센트짜리 동전으로 교환. 총 10박스에 담긴 동전의 수는 무려 75,000개. 무게는 무려 160kg에 달했습니다. 하긴 저게 뭐 무조건 지폐로 줘야 된다, 현찰로 줘야 된다 이런 게 없으니까. 없죠. 사실 편할 거면 계좌이체로 주는 게 제일 편한데. 제일 편하지. 아니 뭐 예전 편하게 주기 싫은 거죠. 은행 직원들끼리는 뭐 옆에 은행이어도 다 알 테고 누가 왜 저 많은 동전을 가져갔는지도 알 테니. 네. 자, 은행 직원이 정말 응원을 세게 해줬네. 네. 그리고 브랜디는 이혼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자신의 복수 과정을 SNS에 공개.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남편 표정이 어땠을지 너무 궁금해요. 바람핀 남편은 잊고 새 출발하세요 라며 그녀를 위로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브랜디는 이혼한 남편에게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 동전들을 하나하나 다 세면서 네가 버린 어린 두 아이와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내 삶이 얼마나 힘들지 생각해. 2010년 페루 남부 아레키파. 조용했던 마을에 돌연 강렬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는데 굉음과 함께 마을 전체가 뒤를 정도로 땅이 진동. 깜짝 놀란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비행기 그것처럼 또 뭔가 무시무시한 폭발을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끔찍합니다. 집안에 재운 다음에 뭐 가스를 폭발시킨다든지. 가스 폭발 가능성이 있죠. 자, 우선 그 엄청난 폭발음의 정체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졌어. 다이너마이트가 경비행기를 능가하는. 아니 다이너마이트가 이렇게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정집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했고 그 집에 살던 부부인 남편 롤란도와 아내 낸시는 결국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득사했구나. 부부가 다? 이들 부부를 지켜봐왔던 이웃 주민들은 그날 그 집 부부가 엄청 심각하게 싸우더라고요. 아 글쎄 우리 집까지 고성이 들렸다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죽일 듯이 싸우더니 결국 이렇게 일이 터졌네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가정집이 무슨 다이너마이트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민간에 돌아다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자, 사건의 진상은 이렇습니다. 평소 부부싸움이 잦았던 낸시와 롤란도 부부는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을 했고요. 이 광기에 휩싸인 남편 롤란도는 급기야 이성을 잃고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 그러고도 분에 못 이긴 그는요. 이렇게 된 거 나도 뒤따라가겠어. 이 정도면 한 방에 죽어버릴 수 있을 거야. 이 당시 페루의 한 광업 회사에서 일했던 롤란도는 다이너마이트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롤란도는 아내의 시신을 껴안고 다이너마이트를 자살한 겁니다.
근데 아내를 따라 죽겠다는 것도 참 비겁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이 본인이 죽음으로써 아내를 살해한 죄를 좀 회피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비겁해요. 벌을 안 받겠다고 그래요. 네, 비겁한 거죠, 사실. 아, 게다가 다이너마이트가 웬 말이에요, 이게. 이게 이렇게 막 사람 사는 동네에서 터지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게? 광산에서 이 갱도 만들려고 폭발시키는 그 다이너마이트. 뭐지, 이게 왜 사람 사는 동네에서 터지냐고. 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당시 폭발로 인해 이웃집은 이 창문이 깨졌을 뿐 더 이상의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다이너마이트 폭발에 휩싸인 부부의 시신은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만큼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대화나 화해가 아닌 증오와 원망, 분노를 택한 롤란드. 결국 자기 자신조차 죽음으로 내는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